100가지 직업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일을 하고 있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 이거 굉장히 고소득 직군으로 알려있고 하기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고소득은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고 하기 어렵다는 건 이제 시험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사람이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일도 하는 거죠 원래? 우스갯소리로 사람 빼고 다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로 이제 하는 거는 부동산이고요. 이 무형의 자산들, 그쵸. 예를 들어 저작권 이런 건 평가됩니까? 그렇죠. 평가하고 뭐 영업권이라든가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을 주로 이제 해왔습니다. 이 일을 이제 해온 지 몇 년 되셨죠?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 척하면 압니까 이게? 척하면 알지 못하고요. 네. 이제 법에 네. 모든 평가 대상들마다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가서 자료도 보고 해야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을 어디는 안 되고 어디를 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은데 사실 법인에 따라서 평가액이 그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르게 나오는 게 안 되죠, 사실. 네. 누가 평가하든지 간에 비슷하게 나와야지 사실 공정한 거긴 하니까. 그렇죠. 이미 뭐 그 주위에 거래된 것들이 많고 네.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조합 측 평가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저희 구청 측 평가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두 분들의 의견이 맞아야지만이 이제 그 평가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복수 평가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기준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AI나 아니면 디지털화 속에서 대체되기 아주 쉬운 품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업계에서 뭐 챗GPT에 물어봤대요. 저희 평가사가 언제 이제 말할 거 아니냐? 챗GPT 말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이랑 똑같은 게 사실 다 달라요. 부동산이.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규격화라고 하시지만 아파트 빼고는 사실 좀 다 달라가지고 어떤 전문가적인 판단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평가사 하시다 보면은 좋은 물건 같은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법에 평가업자는 이제 매매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돼 규정이 되어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속설에는 평가사들이 더 투자를 못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물건들을 볼 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을까. 어떨 때 오히려 그 일이 많아지고 어떨 때 일이 줄어듭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경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경매의 최저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도 평가사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대비 작년이 거의 한 2배 정도 경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경매 평가 일이 확 많아졌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대출이 좀 줄어드니까 저희가 대출할 때도 그 부동산의 금액을 평가해서 담보가액을 평가하죠. 하는데 대출이 많이 줄어드니까 담보는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감정평가사 영역에서 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성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29기 평가사인데 지금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35기예요. 근데 29기는 제가 알기로는 남자 8이고 여자 한 2 정도? 요즘에는 조금 여성 비율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게 부동산 일이다 보니까 좀 남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가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방법론이 뭐 예를 들어 상가를 짓는 데 투입된 비용으로 판단하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기대소득이나 이런 걸 갖고 가치를 판단하는 건가요? 방법이 총 3개 있는데 원가 방식이 있고 원가 방식?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수익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 그다음에 이제 근처에 비슷한 물건들이 거래됐을 때 그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비교 방식 총 3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상가라고 하시면 구분 상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분 상가는 보통 이제 저희 법에 이 비교 방식으로 하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하되 뭐 이제 조금 더 그 어떤 합리성을 더 검토하고 싶으면은 말씀하신 수익 방식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그러면 이런 건 궁금해요. 예를 들어 수익 방식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말 그 원래 세를 주시던 분이 감정평가사를 속여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가 맞는지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한국부동산원에 그런 임대료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일 것 같거든요. 동네, 어디 지역에서만 한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법인들, 사무소들 네. 이런 데 이제 의뢰를 보통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평가를 하지 않을까. 본인이 지금까지 해보셨던 것 중에 네. 가장 좀 세게 분쟁이 걸렸던 케이스가 있습니까? 분쟁, 보상평가 같은 거 할 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이제 강제 수용을 당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 땅들이 가장 비싼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공정하게 그 법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도 뭐 본인 거는 더 비싸다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 보상평가할 때.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경쟁이 늘어갑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긴 한데 1년에 뽑는 평가사 숫자가 200명이 안 되거든요. 2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안 좋지는 않지 않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정평가사라는 아주 특별하고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직역에 대해 가지고 정말 세세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